대감마님, 큰일 났습니다. 사랑채에서 대감마님께서 쓰러져 계십니다. 한밤중 종의 다급한 외침에 한양 북촌의 이 대감 저택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허겁지겁 옷을 걸치고 사랑채로 달려갔지요. 문을 박차고 들어가 보니 이만수 대감께서 서한 앞에 엎드린 채 차갑게 식어 계셨습니다. 대감마님. 큰댁 마님께서 비명을 지르며 기절하셨습니다. 둘째 도련님은 멍하니 서 계셨고 큰아드님은 서둘러 대감의 맥을 짚어보셨지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대감은 돌아가신 지 적어도 1시간은 지난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고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들어올 수 없는 완벽한 밀실이었던 것입니다. 혹시 대감께서 스스로 그러신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곧 불러온 검시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자살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손톱 밑에 이런 흔적이. 검시관은 대감의 손을 가리켰습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변해 있었지요. 독살입니다. 분명히 누군가 독을 먹였습니다. 모두가 술렁였습니다. 밀실에서 일어난 독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묘한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은 보름 전 대감께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신 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미스터리를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함께 추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누구일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기묘한 사건의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선 정조 16년 가을이었습니다. 이만수 대감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명문가의 어른이셨지요. 3대째 높은 벼슬을 지낸 집안이었고 대감 본인도 이조 판서를 역임하신 분이셨습니다. 재산도 넉넉하고 자식들도 훌륭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집이든 속사정은 다르기 마련이지요. 이 댁에도 남들 모르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큰아들 이정호가 있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에 과거도 포기하고 집에서 글이나 읽으며 지내는 사람이었지요. 대감은 늘 이 큰아들을 못마땅해 하셨습니다. 둘째 아들 이정수는 달랐습니다. 젊은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승정원에서 일하고 있었으니까요. 대감은 둘째를 무척 아끼셨습니다. 문제는 재산 상속이었습니다. 대감은 최근 들어 재산을 둘째에게 모두 물려주겠다는 뜻을 내비치셨지요. 큰아들에게는 작은 논 몇 마지기만 남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소문이 집안에 퍼지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큰댁 마님 정씨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본래 양반가 규수 출신으로 자존심이 강한 분이셨는데 자신의 남편이 천대받는 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종종 대감과 언쟁을 벌이기도 하셨지요. 대감마님, 어찌 장자를 이토록 박대하시는 것입니까? 적장자가 있는데 차남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신다니 이는 도리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감은 단호하셨습니다. 쓸모없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어 무엇하겠소? 정수는 벌써 벼슬에 올랐지만 정호는 나이 40에 과거 한 번 못 봤소. 내 재산은 내가 쓸 사람에게 주는 것이오. 그날도 큰댁 마님은 눈물을 흘리며 안채로 돌아가셨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씨도 복잡한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시아버님을 극진히 모시는 듯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웃음 뒤에 무언가 다른 것이 숨어 있다고 수군거렸지요. 약간의 냉기랄까요. 대감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을 독차지할 수 있으니 그녀에게도 의심의 눈초리가 향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집사 강씨가 있었습니다. 30년을 이 댁에서 일한 충복이었지요. 하지만 보름 전 대감과 큰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사 강씨가 장부를 조작하여 돈을 빼돌린 것이 들통난 것입니다.
대감은 크게 노하시며 당장 내쫓으려 하셨습니다. 30년을 충성했는데 이제 와서 나를 속였단 말이냐. 대감마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딸아이가 병들어 약값이 급했습니다. 곧 갚을 생각이었습니다. 강씨는 땅에 엎드려 애원했지만 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다. 당장 짐을 싸서 나가거라. 하지만 강씨의 아들이 달려와 울며 빌었고 결국 대감은 한 달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 기간 안에 빼돌린 돈을 다 갚으면 용서해주겠다고 하신 것이지요. 하지만 그 금액이 100냥이 넘었으니 강씨로서는 도저히 마련할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이렇게 대감 주변에는 원한을 품은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하지만 누가 감히 대감을 해칠 생각을 했겠습니까? 사건이 일어난 날은 유난히 달이 밝은 밤이었습니다. 대감은 저녁 식사 후 늘 하시던 대로 사랑채로 가셨습니다. 혼자 조용히 책을 읽고 차를 마시는 것이 대감의 저녁 일과였지요. 오늘은 일찍 주무시겠습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시오. 대감은 문을 닫으시며 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종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지요. 그것이 대감을 살아서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해시초각, 그러니까 밤 10시쯤 되었을까요? 순찰을 돌던 종 하나가 사랑채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컥. 무언가 신음하는 소리 같았지요. 종은 걱정이 되어 문 앞으로 갔습니다. 대감마님, 괜찮으십니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종은 문을 두드렸지만 여전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안에서 빗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감마님, 대감마님. 종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결국 다른 종들을 불러 문을 부수고 들어갔지요. 그리고 그 참혹한 광경을 목격한 것입니다. 대감은 서한 앞에 엎드려 계셨습니다.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입가에는 검은 피가 흘러내려 있었지요. 탁자 위에는 차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찻잔은 절반쯤 비어 있었습니다. 독차. 누군가 차에 독을 넣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평소 은수저로 독을 확인하시던 분이었거든요. 늘 조심하시던 분인데 어떻게 독을 먹으셨단 말입니까? 더욱 이상한 것은 방 안에는 대감 혼자뿐이었다는 점입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방 안을 샅샅이 뒤져봐도 숨을 곳은 없었지요. 천장도 살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범인이 어떻게 들어왔단 말인가? 모두가 머리를 싸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포도청에서 박철수 나리가 이 사건을 맡으러 왔습니다. 박 나리는 포도청에서도 가장 똑똑하고 치밀하기로 소문난 포교였지요. 수많은 어려운 사건을 해결한 명포교였습니다. 박 나리는 먼저 사랑채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문은 확실히 안에서 잠겨 있었고 박 나리는 빗장을 만져보았습니다. 확실히 안쪽에서만 걸 수 있는 구조였지요.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도 안에서 걸려 있었고요. 천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박 나리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방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서안을 살펴보고 찻잔을 들여다보고 바닥을 훑었지요. 그때였습니다. 서안 모서리에 뭔가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아주 작은 흰 가루가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박 나리는 손가락으로 살짝 묻혀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무언가 익숙한 냄새였지요.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이 가루를 분석해봐야겠군. 박 나리는 조심스럽게 가루를 종이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으로 박 나리는 찻잔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차는 아직 조금 남아 있었지요. 냄새를 맡아보니 보통 녹차 향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뭔가 다른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 차 누가 준비했습니까? 매일 저녁 집사 강 씨가 준비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은 강 씨의 아들이 대신 가져다 드렸습니다. 강 씨 아들. 박나리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애 아들이 대신했습니까? 강 씨가 몸이 좋지 않아서 일찍 쉬었다고 합니다. 그 아들을 데려오시오. 곧 강 씨의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나타났습니다. 25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이였지요. 어젯밤 차를 제가 가져다 드렸습니다.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부엌에서입니다. 늘 하던 대로 끓는 물에 찻잎을 우려서. 그 과정을 다른 사람이 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저 혼자 했습니다. 박나리는 날카롭게 젊은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독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대감마님께 어찌 감히. 젊은이는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박나리는 한참을 그를 지켜보다가 일으켜 세웠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대감과 다툰 것이 사실입니까? 그렇습니다. 빼돌린 돈 때문이라던데. 네.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정말 딸아이 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돈 얼마나 갚았습니까? 젊은이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직 한 푼도. 박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기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요. 게다가 젊은이의 눈에서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기색이 보였습니다. 일단은 돌아가도 좋소. 하지만 한양을 떠나서는 안 돼요. 젊은이가 물러간 후 박나리는 집안 사람들을 하나하나 불러 신문했습니다. 먼저 큰아들 이정호를 불렀습니다.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사랑채에 있었습니다. 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지요. 증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혼자 있었습니다. 대감과 재산 문제로 다투신 것이 사실입니까? 이정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님께서 저를 적장자로 대우하지 않으셨지요. 모든 재산을 동생에게 주시려고. 그것 때문에 아버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원망이야. 했지요. 하지만 죽이려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제 아버님인데. 이정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박나리는 그의 표정을 살폈지요.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연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큰댁 마님 정씨를 불렀습니다. 마님, 어젯밤 어디 계셨습니까? 안채 제 방에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습니까? 시녀가 있었습니다. 밤새 제 곁을 지켰지요. 정말입니까? 박나리가 시녀를 따로 불러 물어보니 시녀는 어느 순간 깜빡 졸았다고 실토했습니다. 해시에서 술시 사이, 그러니까 밤 10시에서 자정 사이 1시즌 정도요. 그 시간에 마님이 어디 갔는지는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나리는 다시 정씨를 불렀습니다. 마님, 시녀가 졸고 있을 때 어디 가셨습니까? 정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어디도 안 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종 하나가 그 시각에 마님께서 안채를 나서는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정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잠깐 밖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뒤뜰에 바람을 쐬러. 사랑채 쪽으로는 안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정씨는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리는 그녀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놓치지 않았지요. 둘째 며느리 박씨도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어젯밤 역시 혼자 방에 있었다고 했지요. 남편 이정수는 밤늦게까지 승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시아버님과 관계는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희를 무척 아껴주셨지요.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기뻤겠습니까?
박 씨는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숨기는 것이 있어 보였습니다. 박나리는 며칠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부엌을 뒤지고 찻잔을 분석하고 집안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했지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나리는 대감의 서재를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놓친 것이 없나 싶어서였지요. 서한 서랍을 열어보니 여러 문서들이 들어있었습니다. 대부분 공문서나 편지였지요. 하나하나 살펴보던 중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글로 쓴 편지였습니다. 여자 글씨였지요. 대감마님, 부디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 남편은 비록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지만 장자입니다. 대대로 적장자가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법도 아니겠습니까? 둘째에게만 모든 것을 주신다면 저희는 어찌 살라는 말씀이십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편지는 거기서 끝나 있었습니다. 박나리는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지요. 글씨체가 또박또박하고 정성스러웠습니다. 이 글씨, 누구 것인가? 박나리는 집안 여자들의 글씨를 하나하나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발견했지요. 큰댁 마님 정씨의 글씨와 똑같았던 것입니다. 정씨 마님이 대감께 이런 편지를 썼구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살인의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박나리는 계속 조사를 이어갔지요. 며칠 후 박나리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대감이 돌아가신 날 부엌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지요.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이 몰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날이 사실은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큰댁 마님께서 부엌에 오셨습니다. 한밤중에 말입니다. 무엇하러? 물을 끓이셨습니다. 손수 직접. 박나리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물을, 예? 모르겠습니다. 약을 다리신다고 하셨는데, 이상한 것은 그 물을 들고 어디론가 가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박나리는 즉시 큰댁 마님을 다시 불렀습니다. 마님, 그날 밤 부엌에 가셨지요. 정씨는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물을 끓이셨다던데. 그건, 약을. 무슨 약입니까? 정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결국 고개를 숙였지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약초를 다렸습니다. 요즘 잠을 못 자서. 그 약초,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 버렸습니다. 박나리는 정씨의 표정을 날카롭게 살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터진 것은 집사 강 씨가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입니다. 역시 독살이었지요. 입가에 검은 피가 흘러내려 있었고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또 독살이라니.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이번에도 밀실이었습니다. 문은 안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도 닫혀 있었지요. 박나리는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강 씨의 방에도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역시 반쯤 비어 있었지요. 같은 수법이군. 박나리는 이번에도 서한 모서리를 살펴봤습니다. 역시나 흰 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처음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가루였지요. 이 가루가 열쇠다. 박나리는 그 가루를 가지고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박식하다는 허 의원이었지요. 이 가루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허 의원은 가루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냄새를 맡아보고 손가락으로 비벼보고 심지어 혀로 살짝 맛까지 봤지요. 이것은. 허 의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백부자입니다. 백부자?
맹독을 가진 약초입니다. 제대로 처리하면 약이 되지만 그대로 쓰면 사람을 죽일 수 있지요. 증상은 어떻습니까? 먼저 손발이 저리고 호흡이 곤란해집니다. 그리고 심장이 멎지요.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입에서 검은 피가 나옵니다. 박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희생자의 증상과 정확히 일치했지요. 이 백부자 어디서 구할 수 있습니까? 약방에서 파는데 아무에게나 팔지는 않습니다. 의원의 처방전이 있어야 하지요. 혹시 최근에 이것을 산 사람이 있는지 알 수 있겠습니까? 의원은 장부를 뒤져봤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한 기록을 가리켰지요. 여기, 한 달 전에 누군가 백부자를 사갔습니다. 누굽니까? 이름은 정씨 부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박나리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씨 부인, 큰댁 마님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병 때문에 샀다고 했습니까? 관절염이라고 했습니다. 백부자를 적당히 처리하면 관절염에 효과가 있거든요. 하지만 박나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씨 마님에게는 관절염이 없다는 것을. 그렇다면 왜 백부자를 샀단 말입니까? 박나리는 곧장 이 대감 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씨 마님의 방을 수색했지요. 물론 정씨는 극력 반대했습니다. 나리,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제 방을 함부로 뒤지시다니. 하지만 박나리는 단호했습니다. 마님, 협조해 주십시오. 살인사건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샅샅이 뒤진 결과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보자기에 싼 것을 발견했습니다. 펼쳐보니 흰 가루가 들어있는 작은 항아리였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백부자 아닙니까? 정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나리는 그 가루를 허 의원에게 가져가 확인했지요. 역시 백부자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범인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밀실에서 범행을 저질렀는지 말입니다. 박나리는 다시 사랑채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더욱 세밀하게 살펴봤지요. 벽을 두드려보고 바닥을 확인하고 천장을 다시 살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문 아래쪽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아주 작은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 들어갈 만한 크기였지요. 이것은... 박나리는 그 구멍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바깥쪽에서도 확인해봤지요. 구멍은 창문 아래 벽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아마 쥐구멍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구나. 이렇게 한 것이었구나. 박나리는 마침내 범행 방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범인은 밖에서 이 구멍으로 독을 든 차를 방 안에 밀어 넣었던 것이지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독이 든 작은 병을 밀어 넣은 것입니다. 대감이 차를 마시기 전에 그 독을 몰래 넣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감이 눈치채지 못하고 독을 마셨을까요? 대감은 늘 은수저로 독을 확인하시던 분인데 말입니다. 박나리는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가능성을 떠올렸지요. 혹시 나중에 독을 넣었다면? 박나리는 다시 현장을 재현해봤습니다. 대감이 차를 준비하고 은수저로 확인하고 마시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독이 없으니 아무 이상이 없지요. 그리고 대감이 책을 읽는 동안 범인이 밖에서 구멍으로 긴 대나무관을 넣습니다. 그 관 끝에는 가는 실에 매단 작은 독병이 달려있지요. 조심스럽게 찻잔 위로 독병을 가져간 후 독을 몇 방울 떨어뜨립니다. 대감이 다시 차를 마시려고 할 때는 이미 독이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치밀한 수법이군.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박나리의 추리는 틀렸던 것입니다. 진짜 방법은 훨씬 더 단순하면서도 교묘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것은 강 씨의 아들을 다시 신문하면서였습니다. 그날 밤 차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늘 하던 대로 했습니다.
물을 끓이고 찻잎을 넣고. 찻잎은 어디 있던 것인가? 찻장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가? 네. 부엌에 있으니까요. 박나리는 번쩍 깨달았습니다. 찻잎에 독을 섞어 놓았구나. 박나리는 즉시 찻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찻잎을 허 위원에게 가져가 분석했지요.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찻잎에 백부자 가루가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마시든 독살당할 수 있었다는 말인가? 박나리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무차별 살인이었습니다. 대감을 노린 것이 아니라 누구든 그 차를 마시는 사람을 죽이려 한 것이지요. 그런데 집사 강씨도 죽었을까요? 강씨는 같은 찻잎을 썼던 것입니다. 아들이 대감께 차를 올린 후 남은 차를 아버지께도 드렸던 것이지요. 박나리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은 찻잎에 독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 찻잎은 대감께서만 드시는 특별한 찻잎이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강씨도 그 차를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감만 죽이려고 한 것이다. 이제 증거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백부자를 산 사람, 부엌에 몰래 간 사람, 찻잎에 접근할 수 있었던 사람, 모두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큰댁 마님 정씨였습니다. 박나리는 정씨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증거를 내밀며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마님, 이 백부자를 사신 것이 마님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날 밤 부엌에 가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찻잎에 독을 섞으셨지요. 정씨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경악했습니다. 정말 큰댁 마님이 범인이었단 말입니까? 그러셨습니까? 정씨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남편을 지키고 싶었을 뿐입니다. 대감께서는 적장자인 제 남편을 천대하고 모든 재산을 둘째에게 물려주려 하셨습니다. 저희는 쫓겨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저도 압니다. 잘못된 것을. 하지만 대감께서는 너무 냉혹하셨습니다. 제 남편은 평생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버림받았습니다. 정씨는 울부짖었습니다. 처음에는 편지를 썼습니다.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는 듣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는 백부자를 사서 찻잎에 섞었군요. 네. 한 달 전부터 조금씩 섞기 시작했습니다. 대감께서는 매일 밤 그 찻잎으로 차를 드셨으니까요. 한 번에 많이 넣지 않은 이유는 티가 날까봐. 그리고 아직 마음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아서. 정씨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대감께서 마침내 재산 분배 문서를 작성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마지막으로 찻잎에 많은 양의 독을 섞었습니다. 박나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씨는 왜 죽었습니까? 그 사람까지 죽일 생각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차를 마실 줄은. 정씨는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강씨의 아들이 남은 차를 아버지께 드렸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았을 때 너무 놀랐습니다. 죄 없는 사람까지 죽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박나리는 정씨를 바라봤습니다. 미움과 동정이 뒤섞인 감정이 들었지요. 마님, 아무리 억울한 일이 있어도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됩니다.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압니다. 이제 저도 압니다. 정씨는 포도청에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사형을 선고받았지요. 사건은 이렇게 해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또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정씨가 끌려간 후 박나리는 이정호를 만났습니다.
어르신,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무엇입니까? 과거에 급제하지 못한 것이 그렇게 큰 죄입니까? 이정호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나리께서는 모르실 겁니다. 양반가에서 적장자가 무능하다는 것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저는 평생 아버지의 실망스러운 눈빛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는 학문에 뛰어나시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 서재에 어르신이 쓰신 글들이 많던데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과거에 붙지 못했는데. 이정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저는 일부러 과거에 급제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나리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벼슬길에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책이나 읽으며 살고 싶었지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양반이라면 당연히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을 망쳤습니다. 여러 번, 그러다 보니 아버지는 저를 무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이정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합니다. 진실을 말씀드릴 걸.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아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제 잘못입니다. 박나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이정호가 진심을 말했다면, 만약 대감이 아들을 이해하려 했다면, 만약 정씨가 다른 방법을 찾았다면, 이 모든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박나리는 저택을 나서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로구나.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법으로는 정씨가 범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 가족들, 소통하지 못한 부자, 억압받은 며느리, 이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이런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조선시대 어느 양반 저택에서 일어난 밀실살인 사건. 표면적으로는 욕심 많은 며느리의 범죄였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복잡한 가족의 비극이 숨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가족과 대화를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범인을 맞추셨습니까?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흥미로운 조선시대 미스터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